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뉴스데스크는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이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작년 8월 2일 낮 12시 7분 44초입니다. 이 전 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28분 이 전 장관 참모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경찰로 이첩 여부 확인되었는지요라고 물었고 3분 뒤 김 사령관은 이첩되었음, 장관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 드렸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앞선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경찰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 45분쯤 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했다는 게 박대령 측 주장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예전부터 쓰던 휴대전화에서 2차례 더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12시 43분 16초부터 시작돼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43초간 이어졌고 12시 57분 36초부터 58분 28초까지 52초간 통화 후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다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이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공개가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과 통화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번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개인 번호가 맞는지,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장관과 3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작년 7월 31일 통화 내역도 MBC가 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과 168초간 통화했고 통화를 마치고 불과 14초 뒤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11시 54분 4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02800으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입니다. 통화는 168초, 2분 4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어디인지 그 번호로 전화해봤습니다. 대통령실 맞나요? 맞기는 맞습니다. 거기 혹시 안보실인가요? 확인은 다른 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대통령실 직원은 맞다고 했지만 어디 소속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의 누군가와 통화한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인 11시 57분 6초.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합니다. 11시 54분부터 11시 57분 사이에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김계한 사령관 순으로 전화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의 통화 내역은 군사법원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측이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는데 이 자료를 MBC가 확보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본인에게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한 적 없고 본인 판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취소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냐는 지난 1월 MBC 질문에는 이 전 장관은 무슨 용산에서 전화가 오겠냐, 용산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한두 사람의 이상한 착각 속의 프레임에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내 말은 믿어주지 않냐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폐기되면서 이제 당분간 수사의 키는 공수처가 쥐게 됐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 간의 통화 기록이 공개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 요구는 더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우선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 통화 내용, 이건 어떻게 확보하게 된 건가요?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금 항명제 피의자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박대령 측은 이첩 지시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주요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장관과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조회를 허락했는데 이 자료를 저희도 확보를 한 겁니다. 기간을 보면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13일치고요.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7월 31일과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온 8월 2일의 통화 내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KT와 SKT 자료만 군사법원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자,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이 추진이 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아마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이 공수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검법 부결 이후에 공수처가 입장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직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도 오늘 마침 이 국회의장을 접견하러 국회에 갔는데 특검법이 부결되기 전이긴 했지만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열심히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조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술 그리고 물증을 모두 확보한 만큼 이 김 사령관을 발판으로 삼아서 수사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당분간 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집중이 되겠군요. 자, 법조팀 조희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쳤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이 정한 당론대로 특검법은 부결됐고 21대 국회는 내일 폐원을 맞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회의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과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회유와 압박에 여러분의 양심은 굴복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의 목적은 대통령 탄핵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막판까지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다만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5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 앞에 다시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외 신경전 끝에 막을 올린 마지막 본회의. 여야는 본 경기에서도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가서 탄핵, 기승전 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이어진 무기명 재표결 결과 최상병 특검법 부결, 이변은 없었습니다. 총 득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고된 이탈표 5명 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었고 재석 의원 3분의 2라는 재의결 기준을 못 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일주일 만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는 내일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속속 나왔던 상황이라 사실 표결 전까지의 관심사는 여권의 최종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오히려 표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오늘 재표결에서 참석 가능한 최대 인원은 2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이수진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94명이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전원 다 참석했습니다. 294명의 3분의 2, 196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이 무효표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무효표가 특검에 반대하는 여권에서 나왔을 가능성입니다. 범여권은 모두 115표인데요. 여기서 무효표 4표를 빼면 반대가 111표니까 최종 득표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사실상 이탈표가 없고 표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속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면 이탈표는 야권에서도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효표가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측 모두 유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179표 찬성 모두 야권표라면서 이탈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찬성한다던 의원들도 당론을 따라 반대나 무효를 던진 것 같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효표는 가 옆에 점을 찍거나 괄호를 적은 게 3개였고 부 옆에 점을 찍은 게 하나였습니다. 간표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이렇게 적은 걸로 봐서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되자 범야권 정당들은 역사가 심판할 거라면서 분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결국 대통령의 안위만을 택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공언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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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들은 즉각 본회의장 앞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결국 국민의힘이 방어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국민의힘을 비꼬았습니다. 범야권은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뒤 일주일 내내 국민의힘을 향해 전화와 편지를 통해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최소한 찬성 입장을 공개한 5명보다는 이탈표가 더 있을 거라며 여론전도 펼쳤지만 추가 이탈표가 전혀 없는 데 대해선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야권에서 고위 기권표나 반대표가 나왔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자 무효, 이탈표는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7개 정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최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특검법 재추진을 공언한 야권은 예상보다 견고한 국민의힘의 방어벽을 미리 체감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야권의 고민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재표결 순간을 지켜본 이들 중에는 해병대 예비역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이죠. 지난 2일 특검법 가결 당시 거수경례를 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들은 오늘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끝내 좌절되자 자신의 아들, 손자가 죽어도 이랬겠느냐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상징인 붉은색 셔츠 차림의 남성들. 본회의를 앞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해달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내대표님, 최병 특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숨진 최상병의 선배이자 전우인 이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재표결을 지켜봤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식과 침묵에 이어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최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작전을 선포한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당론으로 특검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거친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니들이 뭐야? 니들이 보수야!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국민이냐?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시겠습니까? 지난 2일 최상병 특검법 첫 통과 당시 일제히 일어나 거수 경례를 올리고 눈물을 흘렸던 해병대 전우들. 특검법이 끝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자 이번엔 분노에 가득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나라냐?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번 주말 야당과 함께 장외 집회에 동참하고 22대 국회에서의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재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엔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특검을 피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 곱이 넘겼다는 건데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비상총회를 열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막판 표단 속에 나섰던 국민의힘. 가결에 크게 부족한 표차로 특검 법안이 폐기되자 크게 안도했습니다.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상보다 이탈표 규모가 적었던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일일이 감사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했던 5명 중 김웅, 안철수, 최재형, 김근태 의원은 자신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 소신대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습니다. 5명 중 유이동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여당 의원의 참석률과 이탈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대통령실은 부결 직후 한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탈표가 적은 건 원내 지도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이 정권을 방탄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당정 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었지만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방언은 더 험난할 걸로 보입니다.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고 여당 내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압박하고 수사 결과 발표 뒤에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총선 참패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연루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라는 게 국민의 뜻과 여론이었을까요? 나세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출국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대한민국의 얼굴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파견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식 공정입니까?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고 절차상 문제없는 정당한 임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하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들끓자 그제야 정부는 이 대사를 조기 귀국시켰고 이 대사는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귀국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 설득했죠? 그리고 이종섭 대사 오늘
저도 건의했습니다만 사퇴했습니다. 뒤늦은 수습, 민심은 표심으로 바뀌었고 결국 집권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나 유감이 없는 56자짜리 입장문이었습니다. 닷새 뒤 회초리를 맞았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처음 사과했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이 아닌 국무회의 강요들만 사과를 직접 들은 셈입니다. 총선 결과를 국민의 회초리라고 했던 윤 대통령은 소통이 문제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저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예상됐던 부결 당론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부터도 정말 이것이 정당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던 다짐도, 본회의 아침까지 이어진 당내 우려에도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지켰습니다. 특검안이 부결된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동 운명체라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대해서 정치팀 신재웅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동 운명체다, 우리는 단일 대우다, 이 말이 맞았네요. 이탈표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결될 거란 전망이 많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고 더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도 있었는데 투표함을 막상 열어보니까 플러스 알파는 없었습니다. 단일 대우를 강조했던 국민의힘의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지는 않아도 엇갈렸는데 특검법이 부결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오늘 부결로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예된 위기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역풍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거죠. 그간 다수 여론조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한다, 이런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특검법 통과에 찬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군다나 보수 성향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이 높았고 PK 쪽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거부권 행사 이후에 소폭 하락하거나 답보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론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결 직후에 여론은 이미 기울어져 있으니 욕은 많이 먹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위기는 넘겼지만 미래는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발의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표결까지 하려면 일단 법사위원장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이 원구성 협상이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확보하고 6월 7일까지는 원구성을 꼭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상병 특검법의 재상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팀 신재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결국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지나친 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근육 파열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2명을 직무 배제하고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이어 오후 5시 48분 훈련병을 실은 응급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부대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훈련병은 먼저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다가 의료진 판단과 가족의 요청으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은 불상, 외견상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나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파열되는 횡문근 융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훈련병은 통상 2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한 채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장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여러 권의 책을 넣었다는 주장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갓 입대한 훈련병들이어서 군장에 넣을 수 있는 보급품이 많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맨몸 상태로만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제의 기온은 27도를 웃돌았습니다. 후송될 당시에 열이 40도가 넘었고 호흡수는 50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호흡수의 한 3배에서 2배 정도가 되거든요. 질병청은 해당 훈련병을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잡았습니다. 군은 당시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훈련병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수액 투입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기훈련을 지시한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연병장 군기훈련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하면서 식별된 문제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CCTV 녹화본도 있기 때문에 포함하여 일체를 지금 이첩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부터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 팀장 강모 씨가 지난 주말 구속됐는데요. 오늘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배를 피우겠다고 해서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틈을 타 도망친 건데 도주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길을 가로질러 사력을 다해 뜁니다. 그 뒤를 경찰들이 따라 달려갑니다. 도주 중인 이 남성,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30살 강모 씨, 이른바 이 팀장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강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서에서 나와 근처 약국을 지나 두리번거리다 오후 3시 40분쯤 인근 교회에서 검거됐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수사관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해 건물 밖으로 나왔고 담배를 피우라고 수갑을 풀어주자 흡연 뒤 곧바로 뛰어나간 겁니다. 수사관 2명이 강 씨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강 씨는 경찰서 1.6m 높이쯤 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습니다. 경찰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한 피의자는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이 교회 2층 옷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해결이 돼서 끝납니다. 경찰은 도주한 강 씨의 동선을 쫓아 CCTV를 분석한 끝에 도주 2시간 만에 강 씨를 검거했습니다. 강 씨는 작년 12월 10대 2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구를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달이 지나서야 겨우 검거해 구속했는데 구속 사흘 만에 다시 놓칠 뻔한 겁니다. 경찰은 내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과정에 담당 경찰관들의 실수가 없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상가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남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건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의 한 교차로. SUV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하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상가로 돌진합니다. 당시 이 차량의 탑승자는 20대 남녀.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진술만 믿고 여성에 대해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결과 여성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는 사고 직전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진술에서 두 남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겁니다. 경찰은 둘 모두에 대해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 수사에 혼란을 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식당 그 CCTV를 확인을 했고 거기에서 음주 마신 양이 나왔고요. 적극적인 그 사법 방해를 했던 경우고 또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신청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법조 전문가들은 피의자 모두 비슷한 전과가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음주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의 구속 사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드물어요. 인사사고 없이 뺑소니도 아닌 상황에서 구속하는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 그 김호중 사건 때문에 어떤 좀 엄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좀. 다만 두 남녀에 대한 영장이 실제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오는 30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이른바 낙하산 MC 논란이 불거진 KBS 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은 방영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인데요. 제작진은 최근 사내에서 항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신을 미디어 전문 매체 기자라고 밝힌 누군가가 수상한 전화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8층 제작 1본부장실 앞 복도. 요즘 이곳에선 점심시간마다 손팻말 시위가 벌어집니다. 방영이 무기한 중단된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한 제작진에게 휴대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미디어 X 소속 기자 김모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본부장실 앞에서 시위를 할 때 업무 시간이었는데 문제 없냐고 물었습니다. 또 휴가를 안 쓰고 시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사실이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보 확인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재량껏 쓰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식사 시간은 보통 12시부터 1시 그 시간 아닌가요? 공교롭게도 제작 PD 4명 중 시위에 참석했던 3명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 전화번호는 물론 시위에 나간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해당 기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거기 일하고 계시니까요. 전화를 건 기자의 소속사라는 미디어 X. 보수 성향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미디어 감시 전문 매체를 표방하며 만든 곳입니다. 올해 1월 창간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화환과 축전이 쇄도했습니다. 김 기자님이라고 계시나요? 지금 잘 없는데 어디세요? 저는 MBC 이용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담당자가 없습니다. 김 씨는 PD들 외에 일부 작가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담당 본부장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이 유효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의 휴가 사용 여부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KBS 내부인과 미디어 X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수도권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자칭 조직폭력배 또 보험 설계사와 짜고 가짜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료도 하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건데 수술을 안 했으니 남는 마취제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한테 놓고 취한 상태로 진료까지 받다고 합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층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는 수도권 한 성형외과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 대상은 환자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등 진료 기록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치료도 하지 않고 보험금만 타는 혐의입니다. 남성 가슴이 여성처럼 커지는 여유증, 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환자의 보험금 청구가 최근 유독 이 병원에서 급증한 걸 의심한 보험사의 꼬리를 잡힌 겁니다. 보험사엔 수술한 척하기 위해 일부러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다른 사람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 사기를 주도한 건 이 병원의 30대 원장이었습니다. 개업할 때 진빚 30억 원에 허덕이던 때 소개로 알게 된 환자 브로커로부터 수법을 전수받은 겁니다. 처음 가짜 환자로 둔갑시킨 건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주도로 시작을 하면 간호사나 상담실장들은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간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병원 이제 관계에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이 가짜 환자처럼 똑같이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수법이 먹히자 성형 시술권을 미끼로 본격적으로 가짜 환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모집책으론 자칙 조직폭력배와 보험 설계사, 병원 관계자까지 끌어들였고 이들은 스스로 가짜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모두 174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 동안 보험사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타냈습니다. 불량적인 환자들이 일부 유입돼서 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예 전문적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병원은 아니었어요. 원장은 실제 수술하지 않아 남은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병원 지하에서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스스로 투약하는가 하면 심지어 약물에 취해 치료를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은 프로포폴로 중독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성형 상품도 기획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원장과 행정관리자를 비롯해 브로커 3명 등 총 5명을 구속하고 추가 가담자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가 실손보험을 노리는 가운데 고가의 비급여 시술은 실손보험의 적자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이 이어지겠죠. 최근엔 도수치료, 백내장 시술에 이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환자에게서 골수를 채취한 뒤 원심 분리를 통해 농축한 골수 농축물을 무릎에 주사합니다. 무릎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 개선 효과도 있는 골수 흡입물 무릎 주사,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곧바로 병원들은 앞다퉈 홍보에 나섰습니다. 건당 보험금 청구 금액은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2,6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약 6개월 만에 38건에서 1,800건으로 급증했는데 매달 95%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험금 지급액도 1억 2천만 원에서 63억 4천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안과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주사를 놓을 정도로 인기를 끌다 보니 과다 진료 문제가 뒤따릅니다. 서울의 한 50대 남성은 외래 진료로 주사 시술이 가능한데도 입원까지 했다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보상 불가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손쉽게 수익을 창출하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 과잉이 발생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릎 주사를 포함한 비급여 주사료가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 지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03.4%로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었습니다.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규 비급여 항목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소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한 금융당국은 이달 초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상대의 양보가 먼저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의대 정원은 늘었어도 전문의 수급엔 적신호가 켜졌고 의료 공백의 불편과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보게 생겼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병원과 강의실을 떠난 제자들은 물론 진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 앞에 환자, 제 분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책임감기를 해왔던 송화탑에 갇혀 있었던 제 자신을 후회하고 여전히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됩니다. 의혹이 가능한
정도의 증언을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SNS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자며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조건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자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1,509명의 내년도 증원 계획은 모레 교육부 발표로 확정됩니다. 이날 의료계는 서울 등 전국 6곳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등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지난 2012년과 18년, 20년 세 차례에 걸친 의대 증원 시도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의료 현장의 상황 그리고 의료 공백을 무시할 수 없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가장 최근인 4년 전 의대 증원을 시도하다 멈춰섰던 경험은 지금의 사태에 어떤 해결의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윤수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한창이던 4년 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줄였던 350명을 복원시키고 백신과 신약 연구 등에 매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50명을 더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350명을 복원한다 그러면 별로 마찰이 없는 거예요. 이미 350명이 그전에 더 늘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봤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있는 의과학자, 그래서 400명을 이제 설정한 겁니다.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때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교육 여건. 교육 여건. 그리고 이 의료계에서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느냐. 전공의들은 막 반발했지만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는 다 그 정도면 수용 가능합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에 겹친 의료계 집단행동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장기화하고 있는 집단 반발에 박 전 장관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고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그 납득이 안 되죠. 의료계에 대한 지지를 잃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원점제 논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점 논의를 하자는데 이나 하지 말자는 말과 그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다만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우선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하고 그 방법을 찾는 데는 주무부처 정권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2,000명 증원을 못 박으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협상력에 의료계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 하셨으면 대통령께 정권을 달라고 건의를 하실 것 같아요. 예, 뭐 그거는 용산 나서지 마라. 저는 딱 첫마디 할 겁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증원 규모의 전제가 되는 미래 의료 수요 예측의 경우 몇 가지 가정으로 결과가 천차만별인 만큼 정책의 결정적 단서는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적정 숫자의 합의란 가능하지도 않고 증원의 본질성 목적으로 되돌아가야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의료 인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의구심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의료계 전체가 후퇴불하게 될 거예요.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평균 71분을 도로 위에서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분석해보니 같은 수도권이어도 비서울 시민들은 이동 시간이 더 길었는데요. 병원에 갈 때도 서울 시민보다 더 오래 이동해야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17km,
한강 건너 일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근처 일산 차병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면 걸어서 5분, 버스를 타고 47분, 다시 걸어서 7분, 합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30-40분 정도 되는 버스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병원을 찾아 서울로 가려면 시간은 더 걸립니다. 막힐 때는 막 2-3시간씩도 걸리더라고요. 하루는 그냥 온통 빠지고서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같으면 오전에 치료하고 이렇게 오후에 가고 하는데.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해봤더니 실제로 인천 시민과 경기도민들은 종합병원을 갈 때 평균 60분 이상 걸렸습니다. 40분 정도인 서울 시민보다 20분이 더 길었습니다. 학교나 쇼핑몰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서울 시민은 반경 6km 안에 생활권이 형성돼 37분 안에 학교나 병원, 쇼핑몰 등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이 범위가 9km까지 늘어났고 시간도 3-4분 더 길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어떨까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원은 76만여 명인데요. 출근에만 1시간 넘게 걸렸고요.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이보다 10분 더 긴 76.5분이나 걸렸습니다. 반면 서울 안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절반 수준인 35.3분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비서울 거주 시민 간 이동하는 데 들이는 시간도 차이가 난다는 게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동 시간이 줄수록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절대 시간을 줄이고 지역 간 편차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 견해입니다. 직장, 학교, 일자리 아니면 상업 서비스들이 있는데 최소한 1시간 이내에는 모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그 거점을 잘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대학 등과 협력해 주거정책과 교통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콜롬비아 앞바다에는 300년 넘게 묻혀있는 스페인 보물선이 있습니다. 실려있는 보물의 가치가 우리 돈 약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보물선의 탐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콜롬비아, 스페인, 볼리비아까지 국제적인 소유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저 900m, 300년 넘게 잠들어 있는 보물의 모습입니다. 발견된 곳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앞바다로 1708년 스페인 국왕 소유의 산호세호가 영국 함대와 싸우다 이곳에 침몰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무려 200톤에나 달하는 금과 은, 에메랄드 등이 실려 있었는데 볼리비아 등의 식민지에서 약탈한 겁니다. 이들 보물의 현재 가치는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산호세호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 작업에 나섭니다. 우선 산호세호 주변 해역을 고고학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1차 탐사로 잠수 로봇 등을 활용해 현장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산호세호의 유물 인양 작업은 2차 탐사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보물선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국제적 분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우선 침몰 지점이 자국 해역이라는 점을 들어 발견된 보물 등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전시할 방침입니다. Tenemos desafíos importantes para la estructuración de proyectos de museos vivos con las comunidades que incorporen todo el desarrollo. 콜롬비아에 맞서 침몰 위치를 처음 발견했다는 미국의 민간 인양업체가 콜롬비아 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고 배 소유주인 스페인과 보물의 출처인 볼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 원주민 공동체도 산호세호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Lo que estas comunidades también esperan es que cualquier rendimiento económico que pueda producirse de la explotación cultural del 국제적 분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보물의 가치만큼이나 18세기 초 유럽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주택 재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지역에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골목길 지분을 잘게 쪼개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인데요. 오늘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분 쪼개기가 벌어진 골목길은 개발구역에서 빼고 경우에 따라 아예 사업 보류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바로 옆 면목동 대상지와 윗동네 상봉동 골목길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업체가 각각 9명과 10명에게 약 4배 비싸게 매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 누가 이상하잖아. 지난달 MBC가 보도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내 골목길입니다. 107제곱미터 크기의 이 골목길을 작년 9월 한 부동산 업체가 9,700만 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90만 원에 매입한 후 10제곱미터 안팎으로 잘게 쪼개서 개인 8명과 법인 한 곳에 제곱미터당 349만 원에 팔아치웠습니다. 가격을 약 4배 부풀렸습니다. 부동산 업체는 모아타운 개발 시 보상금을 2배 이상 챙길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50%, 60%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몇 배의 개념이에요. 내가 5천만 원 투자했으면 2배, 3배 또는 10배. 하지만 서울시는 이곳 면목동 모아타운 추진을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제 보류시켰습니다. 지분 쪼개기 투기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항들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해야 되는지 자치구에 내려줄 거예요. 서울시는 또 지분 쪼개기가 발생한 도로는 모아타운 구역에서 빼거나 도시계획시설, 즉 그냥 도로로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보상금을 노린 투기에 대해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MBC 취재로 드러난 이런 모아타운 내 골목길 지분 쪼개기는 중랑구뿐만 아니라 관악구와 강서구, 종로구 등 8개 자치구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모아타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라면 개발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투기를 부추겨 부당 이득을 챙긴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결과도 6월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원호 감독이 전격 사퇴하면서 한화가 감독 대행 체제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선수단의 가을 야구에 대한 의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찾은 최원호 전 감독은 선수단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선수들의 배웅 속에 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누구와 함께하든 책임을 다해달라면서 목표였던 가을 야구 진출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시 지휘봉을 잡은 정경배 감독 대행은 평소처럼 직접 훈련을 돕는 등 선수단이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애썼습니다. 보필 잘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지는 않은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야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베테랑 선수들도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습니다. 감독님과 같이 목표했던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서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목표 하나로 좀 달려갈 생각이고. 이름값 높은 감독부터 구단 레전드와 외국인 감독까지 차례로 실패했지만 팬들은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감독님들의 무덤이다 그런 것까지 생길 정도인데 그거를 결국에 이겨내는 것도 이제 하나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선수들의 장단점을 한 번에 캐치해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요. 과거 성과가 뚜렷한 인물로 후보군이 압축되는 가운데 한화구단은 최대한 빨리 후속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올 시즌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KT의 박병호 선수가 소속팀에 방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5일 키움전에 대타로 나서 삼진으로 물러났던 박병호. 이날 경기 후 박병호가 이강철 감독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자신의 출전 기회가 부족하다며 웨이버 공시 즉 방출을 요구했다는 게 구단의 설명입니다. KT는 올 시즌 3할대 타율로 데뷔 후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문상철이 주전 1루수로 자리 잡은 상태인데요. 박병호가 웨이버로 공시되면 지난해 리그 순위의 역순에 따라 10위였던 키움부터 박병호의 영입 기회를 얻게 됩니다. KT는 박병호의 잔류부터 트레이드까지 다양한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만삭의 몸으로 사격대회에 출전해서 화제가 됐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생각하면서 파리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키우고 있는 금지연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6일 바쿠 월드컵 10m 공기소총 결선.
금지연은 10점 9점 만점을 2번이나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첫 개인 금메달이라서 지금 아직도 긴장되고 좀 들뜬 마음도 있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금지연에게 이 깜짝 우승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5월에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2년 전 임신 초기에 출전한 세계선수권에서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가져온 금지연. 지난해 봄 주위의 만류에도 만삭의 몸으로 국내 대회 출전을 강행하며 사격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기총이어서 딱히 그렇게 큰 소음은 안 나고요. 태교로도 좋을 것 같았고 제 멘탈적인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아 항저우 아시안게임엔 나가지 못했지만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돼준 아이에게 멋진 사격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다짐으로 출산 3개월 만에 다시 총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집중을 하고 있고 아기한테 좋은 영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진짜 아기가 근데 집중력이 좋긴 해요. 장난감이나 뭐 하나에 꽂히면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주말마다 소속팀이 있는 수원에서 울산 집까지 왕복 800km를 운전해 아이를 잠깐 보고 와야 하지만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기 볼 생각에 항상 신나 있는 상태고 매주 주말마다 이제 아기를 보면서 이제 다시 리프레싱하는 느낌으로. 대표 선발전 2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된 금지연. 파리에서 금메달을 따내 아이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기 사진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흔들고 이제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기를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애기 엄마다. 서아야 사랑해.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한 번 해보기도 힘든 득점왕을 4개 나라 리그에서 경험한 역대급 선수 투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전반 추가 시간 긴 패스가 호날두에게 연결되는데요. 가슴으로 받아놓고 왼발 슛! 들어갑니다. 순간적인 침투가 돋보인 선제골.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후반 코너킥 기회에선 특유의 헤더골까지 터뜨립니다. 리그 최종전에서 2골을 추가해 35골로 압도적 득점왕에 오른 호날두. 사우디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운 건 물론이고요. 잉글랜드와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사상 최초 4개국 리그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부록을 앞둔 나이가 여전히 믿기질 않네요. 반면 세월의 무게를 절감한 선수도 있습니다. 통산 15번째 프랑스 오픈 우승에 도전한 38살의 나달. 하지만 1회전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세계 4위 츠베레프에게 힘에서 밀리며 0대3 완패. 나달이 프랑스 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NBA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보스턴이 파죽의 4연승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웠죠.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서울입니다. 이 깨끗한 하늘에 저마다 윤곽이 또렷한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이렇게 예뻤던 건 북쪽에 서늘한 고기압이 내려와 대기를 깨끗하게 해줬고요. 또 낮 동안 볕이 강해 이러한 뭉게구름이 만들어진 건데요. 길을 걷다 멈춰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이 볕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는 덥겠지만 그늘 아래에서나 바람이 불 때는 쾌적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내려온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거의 없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고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 30도, 대구 29도로 동쪽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대부분 지방의 하늘에서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